영화와 함께 설레는 주말을 맞이해 보시죠.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님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고요. 여러분이 요즘 영화 극장 표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극장 한번 가는데 큰 결심이 필요하시는데 그 결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굉장히 또 매력적입니다. 네. 이번 코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매주 지금 상영 중인 영화 한 편과 그 영화를 키워드로 한 추천 영화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금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를 한 편 준비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고요. 여기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후반부에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미키 세븐틴이라고 합니까? 미키 17이라고 안 하고요? 뭐 미키 17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뭐 영화 프로모션 중에 뭐 네. 배우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미키 세븐틴.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표준 그 발음법에는 11 이상은 11로 하게 돼 있어서 한글로 하게 돼 있어서 네. 저는 그 미키 1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네네. 미키 17. 왠지 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게 만드시는 아주 재밌는 영화 리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우리 이재 기자님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면 일단 영화 네.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 시작하신 거죠? 사회생활을 엄밀히 말하면 네. 경제지로. 아, 경제지요? 네. 경제지에서 우와. 시작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웹진, 뭐 인터넷 매체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영화 월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신문, 잡지, 인터넷, 뭐 이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던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저 지금 검색 중인데 네. 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228만 명이네요. 네네. 미키 세븐틴이 지금 그렇게. 단독 1위인가 봐요. 네네. 예매율도 지금 현재 1위고요. 네. 영화 기자들은 참 좋겠어요. 보고 싶은 영화 좀 빨리 보고. 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 일이라는 게 네. 일이잖아요. 또 일이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또 봐야 될 영화들을 이제 뽑고 그걸 또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재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걸 고려해 보면 마냥 또 즐겁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보는 거가 아니라 봐야 돼서 보는 그쵸. 거에 좀 차이가 있겠군요. 네네. 저 같으면 이제 재미없으면 꺼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재미없고 정말 별로인 영화들도 끝까지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뭐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화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니까 대부분 근데 보고 싶은 영화보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영화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꾹 참고 끝까지 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재미없었는데 꾹 참고 끝까지 본 거.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친해지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선정하신 영화 미키 17. 네. 봉준호 감독이 연출을 하고 또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그럼요. 지금 이 줄거리가 뭡니까 이게 근데 내용이? 네, 일단 내용은 2054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미키 반스라는 인물이 지구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류 인생인 거예요. 이제 뭐 뚜렷하게 뭐 장기도 없고 네.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청년인데 이제 친구와 함께 사채빚을 얻어서 마카롱 가게를 차렸어요. 이게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근데 이 마카롱 가게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로부터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지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식민 개척 사업이 한창 지구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니플하임이라는 미지 행성에 익스펜더블로 탑승을 하게 돼요. 이 익스펜더블이란 뭐냐? 말 그대로 소모품이라는 뜻이고요. 네. 미키가 지원한 이 분야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 예를 들면 뭐 우주선 외벽을 수리한다거나 네. 아니면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정말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몸으로 시험해보는 일종의 복제 인간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임무를 하고 죽으면 다시 미키 2번을 이제 복제를 해서 그 미키 2번이 또 다시 위험한 임무를 하러 나가고 죽으면 다시 만들고
되고 이러한 오. 복제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이제 미키 세븐팀 17번까지 온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군요. 네, 죽는 게 직업인 사람인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와, 17번까지 나중에 온 진짜 거죠. 이런 거 생기려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어느 한순간 잠깐 이제 정신을 놓아버리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지금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7번으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본부에서는 당연히 17번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18번을 복제해냈는데 이 17번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면서 아이고.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구 법상 멀티플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이란 뭐냐면 나와 복제인간 개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복제인간과 본인 모두 개체를 다 이제 삭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진짜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키 17과 미키 18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로버트 패틴슨은 1인 몇 역인가요? 1인 뭐 18역 정도. 18역. 근데 나머지 뭐 1번부터 16번까지는 이제 휴먼 프린팅이라고 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17과 18이 이제 좀 정서적인 연기로 접근해서 1인 2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이제 주요 인물인 거군요. 네네. 이게 원작이 있더라고요. 원작은 이제 7명밖에 없어요. 미키 세븐. 네. 미키 세븐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인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화화가 된 건가요? 일단 이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은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SF 소설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나 네. 세계관이 굉장히 풍성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사실 영화화하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영화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리우드에서 봉준호 감독이라면 이 좀 볼드하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유머러스하게 그만의 색깔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각색을 한 이 시나리오를 봉준호 감독에게 보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외부의 각색 제안을 받은 작품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작이 있는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판권을 구입한 경우라서 최초로 외부의 권유를 받은 이제 원작 작품을 수락한 경우예요. 그만큼 이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컸다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셨듯이 원작은 미키 세븐 7번을 죽은 거잖아요, 미키니. 근데 여기서는 10번을 더 죽인단 말이죠, 봉준호 감독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는 이 과정에서 비인간성을 조금 더 강조해보고자 했던 봉준호 감독의 의지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 봉준호 감독이 사실 그동안의 어떤 연출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봉테일. 굉장히 디테일하셔서 봉테일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은 현실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그런 창작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현미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초정밀 현미경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굴곡을 가진, 자기만의 굴절을 가진 현미경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형사가 오래된 형사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수첩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캐릭터와 이 영화상의 이미지에서는 80년대 농협 마크가 찍힌 수첩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그 수첩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소품까지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낼 정도로 자신만의 세계관이 확실한 분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삑사리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죠. 봉준호 감독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인데 이 타란티노 감독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성기의 스티븐 스필버그다. 이 사람의 영화에는 언제나 코미디 오락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인지 즉 유머인데 이 유머가 정석적인 유머라기보다는 약간 삑사리가 났을 때 나는 그런 유머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살인의 추억을 예를 들자면 거기서 논두렁에서 현장 검증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한 형사들의 열망과 언론의 주목과 굉장히 빡빡한 씬인데 거기서 논두렁에 가는 형사들이 비장하게 가지만 결국엔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네. 이런 게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봉준호 감독만의 유머가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이번 미키 세븐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이 이런 부분 때문에 팬들이 많은데 팬들은 이런 디테일과 삑사리 찾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현됩니까? 이 특유의 코드들이. 이번에도 되게 많은데 어떤 좀 스포일러 때문에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서 제가 휴먼 프린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휴먼 프린트가 인간을 계속 복제해낼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걸 휴먼 프린트라고 합니까? 네, 원작에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인데 3D 프린터와 동일해요. 설계도를 넣으면 어떤 물건이든 뽑아낼 수 있는 3D 프린터처럼 인간의 설계도를 넣으면 그 인간이 그냥 프린트 돼서 나오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이제는 유전자를 뭐 복제하고 그걸 실험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을 뚝딱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휴먼 프린트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봉준호 감독이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 미키가 굉장히 많은 복제를 거치면서 인간성이 어떻게 상실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연구원들의 태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 계속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관찰해야 될 텐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게임하고 막 음악 듣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아주 미세하게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내신 게 우리가 프린터기에 뭔가 잼이 걸리거나 이러면 A4 용지가 나올 때 드득드득 하면서 중간에 살짝 걸리잖아요. 네.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드득드득 재미 걸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짧은 씬 안에 정말 많은 의미를 함유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저 설정을 넣으셨구나. 이런 걸 알아채는 재미가 확실히 크죠. 이야. 저 아까 그 생각했어요. 원작은 7명만 죽었는데 왜 봉준호 감독이 17명을 죽였을까?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더 많이 죽어야 좀 몰 인간성에 대해서 확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게 아닌가. 네, 맞아요. 17번 정도는 죽어줘야 이제 사람들이 좀 같이 7번은 무뎌지는. 확실히 좀 적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이면 왠지 중간 캐릭터한테 또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빼려고 야 감정이입하지 마. 짧게 죽일게.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맞아요. 네. 정확해요. 안 봤는데 진짜 지우님께서 봉준호 감독 영화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보지 말까 했거든요. 설명 듣다 보니 저절로 예매창을 열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또 즐거우시겠습니다. 네. 영화 포스터가 엄청 재밌어요. 다양하기도 하고 아파도 이래야지, 외로워도 이래야지, 유해하지만 이래야지, 뭐만 하면 다 이래야지래요. 그래서 야 이거 2025년의 대한민국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너무 현실 반영적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포스터 보고 정말 많은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봤던 그런 포스터인데 미키가 가지고 있는 그 극한 직업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포스터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사회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면이 있는데 원래 이 미키 세븐 원작에서는 미키의 직업이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 아닌 거죠. 꽤나 지적인 인물인데 봉준호 감독이 각색을 하면서 노동자 청년으로 바꾼 거죠. 여기에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생각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역사학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 사람은 지적인 인물이고 약간의 조금 고뇌나 역사적 사고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동자 청년. 예를 들면 기생충에서 그 기택의 아들이었던 기유 같은 무력한 청년을 표상하는 데에는 이렇게 설정을 바꾼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기유 같은 경우에도 영화 안에서 마카롱 가게와 비슷하게 아버지가 대만 카스테라 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비슷하죠. 미키 반스 같은 경우에도 마카롱 가게가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건데 이렇게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에도 이 영화가 굉장히 유효한 지점이 있었고 이렇게 된 데에는 봉준호 감독이 SF 장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투영이 된 것 같아요. SF 장르는 인간 사회에 대해서 때론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장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거든요. 그 본인이 말한 SF 장르의 그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번 영화에서요? 네.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수는 없지만 영화 음악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우리 영화 미키 17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한 곡을 들어보시죠. 정제일입니다. 메이햄. 영화 미키 17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메이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제일 연주였습니다. 9985님 미키 17 OST 들으니 뭔가 모던 타임즈도 생각나네요. 톱니바퀴처럼 우당탕탕 일하는 미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9026님 오늘도 덩덕쿵으로 문어시대 들으며 개천길 걷네요. 개나리꽃이 며칠 있으면 하나둘씩 만개할 듯해요. 문화 소식과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보뜰마을님 사실 영화 제목만으로는 관심이 안 갔는데 이지혜 기자님 덕분에 이 영화를 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말을 이지혜 기자님 제일 좋아합니다. 자, 이지혜 시네토크 첫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미키 17에서 뽑은 키워드로 고른 두 번째 영화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네. 이건 어떤 영화죠?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미키 세븐틴에서 제가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그것과 좀 공명하는 영화예요. 네. 일단 이 영화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의 환경이 모두가 파괴되었어요. 인간들의 이기심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렇게 굉장히 극악한 환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인간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부해라고 불리는 유독한 도끼를 내뿜는 균류의 숲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다. 이걸 다 폭파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지구를 지금 정화하고 있는 자연의 정화 작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이걸 다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오무라는 거대하게 변질된 곤충류가 있는데 이 오무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고 여기에 나우시카라는 자연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소녀가 함께 이제 희생을 하게 되면서 지구를 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오무라는 그 곤충류가 나오는데 이 오무가 되게 괴물처럼 묘사되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미키 세븐틴에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크리퍼라고 불리우는 이 니플하임 생성의 원주 생명체예요. 오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미키 세븐틴을 본 이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도 봤던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오모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색채 같은 것들도 비슷해서 아마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오모를 떠올리실 수밖에 없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되게 하야오 감독의 팬이기도 하고 지브리의 또 열성적인 관객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지구를 구하는 게 모든 걸 정복시켜서 모든 생물을 인간이라는 종 아래 발밑에 두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연과 공존해야 되고 다른 생명체와 연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키 세븐틴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 이 크리퍼라는 생명체는 봉준호 감독님이 마카롱도 좋아하시지만 크루아상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네. 크루아상을 자주 드시는데 이 빵을 자세히 보니까 좀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 크리퍼의 디자인이 바로 그 크루아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베이비 크리퍼부터 이제 싸움을 잘하는 주니어 크리퍼 그리고 이 오모와 동일하게 인간과 교감하면서 인간에게 오히려 지성을 알려주는 지성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거대한 마마 크리퍼가 있거든요. 이런 귀여운 크리퍼들의 모습을 보시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괴생명체인데 괴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아이덴티티가 좀 통하는 게 있군요. 네네. 사실 괴생명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제 기준입니다. 봤을 때 제 기준. 네. 괴생명체잖아요. 동일한 생명일 뿐이고 심지어 인간들보다 훨씬 더 먼저 그 행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인데 처음에 이 식민 개척단이 갔을 때 이 식민 개척단을 이끄는 독재자죠. 마샬이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괴물처럼 생겼다고 크리퍼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들을 무조건 폭파시켜야 된다.
없애야지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 이건 과거 서구에 어떤 식민 개척을 했던 그 정체성과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꼬집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 오모와 크리퍼라는 이 존재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더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번에 이 키 세븐틴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이 조금 더 새로운 단계, 조금 더 봉준호 월드가 넓어지는 신호를 느꼈는데 그게 바로 이 크리퍼라는 존재였어요. 옥자에서도 옥자라는 이제 거대 생명체가 나왔지만 네. 여기서 크리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간과 공생하고 인간과 연대해서 인간을 구해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지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우주에 이제 나가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다시 식민 개척을 반복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다. 다른 생명체와도 연대하자라는 어떤 생명주의, 환경주의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우주로 나간다면 언젠가 네. 닥쳐올 것 같은 미래이기도 해요. 그럼요. 네. 뭐,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럼요. 문제인 거죠. 뭐가 살지 알아요. 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가 봤을 때 예쁠지 안 예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이니까. 그쵸. 미키 17하고 바람계곡에 나오시까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두 영화인데 네. 우리 이지혜 기자님은 이 크리퍼와 오물을 통해서 이 두 네. 영화를 또 연결을 해주셨네요. 네. 어떻게 미키 17 예매하면 그 전에 나우시카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보시기보다는 미키 17을 먼저 보시고, 먼저 보고. 크리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다. 네. 이러면 이제 바람가옥의 나우시카를 보시면 좀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기술과 문명 또 생명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주요 키워드로 동장을 하는데 네. 어떠세요? 크리퍼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매력을 느꼈고, 어떤 매력이요? 너무 귀여워요. 아, 그래요? 귀엽고 지혜롭고, 네. 지성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이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너무 귀엽습니다. 영화 이제 홍보할 때 감독님이 그 크리퍼 인형을 꼭 안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엽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 크리퍼를 들고 찍은 사진을 네.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본인은 본인이 만든 거니까. 네. 귀엽겠죠, 뭐. 네. 우리까지 귀여울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재님 같은 경우에는 크리퍼랑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배울 점이 많은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배울 점도 많다. 네. 이 영화는 결국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영화에서 비롯되는 질문 얘기를 했는데 SF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실을 풍자하는 데 너무 좋은 거울이 되고요. 네. 현실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로 현실에서 멀어지는데 저는 도움을 주는데 네.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사실 삼체 같은 SF 소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억겁의 시간,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소설을 통해서 감각하게 하고 또 그럼 우리는 정말 우주의 작은 모래알갱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겨내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SF 소설들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현실에서 또 정말 멀어지는 감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한다는 그런 점이 저는 장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쉬운 말로 풀어서 해주시는 장점이 있으시네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영화 평론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아주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네네. 들으면 네.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지혜 기자님 좀 저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미키 17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또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행복해도 괜찮아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미키가 과거의 본인의 상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불행이 그냥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익스펜더블이라는 임무에 지원하고 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음을 매번 경험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라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모두 다 겪고 이제 마지막에 돼서는 결국에 미키가 성장을 해내거든요. 네. 그 성장을 해내는 가장 큰 신호가 이제 나도 행복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이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SF 장르물이기도 하지만 미키의 성장 영화로서도 봉준호 감독이 이 미키와 비슷한 무력한 청춘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려는 대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는 행복해도 괜찮아를 꼽고 싶습니다. 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배경은 SF고 정말 네. 비현실적인 얘기들로 가득한데 그 주인공인 미키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은 네. 그냥 우리네요. 맞아요. 네. 너무 보고 나면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아프기도 한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지금껏 가장 밝은 해피엔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치유를 해주니까 마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이지? 가늠이 안 되시죠? 17하고 18하고 결합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네. 둘 다 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둘 다 사나 근데? 확인해 갑자기 너무 보시면 될것 궁금합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지의 18호가 오나요? 새로운 마음으로 18호가 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도 계속 똑같은 분이 오시는 거죠? 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인간과 미지의 생명체와의 만남을 다룬 영화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